첫 번째는요, 외신부터 한번 보고 가보겠습니다. 외신은 오늘 7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 이슈는요, 그 CNN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미국 대선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내일 뭐 전 세계 언론에 지금 미국 대선 기사가 제일 많죠. 제일 많는데, 저희 외신에서는 그냥 CNN 것만 하나 소개하자면, 지금 조지아에서 선거 관련 허위 정보, 가짜 뉴스가 공화당 때문에 공화당 내부가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지아주가 지금 경합지 중에 하나잖아요. 경합하고 있는 주 7개 중에 하나인데, 조지아는 보수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지아 그 주지사라든가 당연히 다 공화당 정부입니다. 그래서 조지아는 지금 공화당 정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지아 현재 공화당 그 관리들이 이 공화당 지지자들이 유포하고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죠. 골머리를.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조지아의 주지사인 브라이언 캠프 같은 경우 공화당 사람입니다. 다 공화당 사람이에요. 조지아주에서 공화당 지지자들과 공화당 선거 관리 맡고 있는 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 불신이 굉장히 깊다는 내용입니다. 이 허위 정보 같은 거를 너무 많이 퍼져가 있어갖고 그렇지 않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최근 조지아주 국무장관 브래드 레펜 스퍼거가 이민자들이 여러 신분증을 사용해 투표하는 모습을 담긴 영상을 러시아가 만든 허위 정보의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는데, 지금 보수 지지자들이 이걸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마 조지아주에서 영상이 한번 돌았나 봐요. 뭐냐면 이민자들 있잖아요. 이민자들이 허위 신분증을 여러 개 가지고 그걸로 투표하는 모습이 아마 영상으로 가짜 영상이 돌았나 봐. 근데 요번에 조지아주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가짜 영상이다. 그러면서 심지어 러시아가 만들어서 가장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공화당 지지자들, 트럼프 지지자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쪽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공화당 쪽 사람이라니까. 근데 그걸 안 믿는다는 거죠.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이 조지아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죠. 왜냐면 조지아는 공화당이 이겨야 되는데 바이든이 이겨가지고 그때 되게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공화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던 조지아는 올해도 또 주요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조지아주의 핵심 선거 정보는 주 및 선거 관리들이 지금 제공하고 있고, 일부 보수층은 다른 출처에서 뒷받침된 사실임에도 지금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이자 지난 1월 6일 워싱턴 집회를 주도했던 칼리 제인 크레머 같은 사람들은 요번에 그 조지아 선거 관리 책임자인 게이브리엘 스털링이 아까 말했던 영상이 허위라고 했는데 그거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 사람들이 공화당 관리들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선거 전 주말 조지아 공화당은 애틀란타가 위치한 풀턴 카운티에서 선거사무소가 불법적으로 부재자 투표 용지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 국무장관 사무소는 해당 계획이 합법적이라고 밝혔고 법원 역시 이를 지지했습니다. 일부 보수층은 해당 연구소에 직접 나와 상황을 감시할 것을 지지자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조지아주 선거위원회의 보수 성향 위원인 자니스 존스턴은
선거 시스템의 기억 장치가 조작될 수 있다는 오해를 퍼뜨렸고, 스털링은 이에 대해서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지아주의 허위 정보 이 문제, 그러니까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런 가짜 뉴스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대단하다. 근데 지금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는 게 어제까지 나왔지만 뭐라는 겁니까? 트럼프가 혹시라도 선거에서 졌을 때 이거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한 지금 분위기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선거를 해리스가 크게 이기지 않는 이상 아마 선거에 지금으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데, 해리스가 이기면은 그거에 대한 이런 불복,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많이 날 것 같다. 심지어 조지아에서도, 조지아는 지금 뭐 공화당 관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기사가 공화당 내부 갈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CNN. 그만큼 지금 예민하게 지금 있다.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으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굳이 따지면 오늘이네요. 지금 12시 26분이니까. 두 번째, AP 뉴스인데요. 야, 이거 볼리비아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 이게 뭐냐면은 볼리비아의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입니다. 볼리비아에서 대통령을 지금 3번 했어요. 3번. 3연임. 볼리비아 헌법에 대통령을 연임밖에 못합니다. 2번밖에 못해. 근데 이 에보 모랄레스는 정말 억지로 대통령을 3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 전에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그 앞에 건 취소고, 헌법 개정하면서 2번밖에 못하는데 그 앞에 했던 건 취소고 그 이후 걸 쳐야 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서 억지로 3번을 했단 말이야. 그래 놓고 한 번 더 하려고 하다가 결국 쫓겨난 거거든요. 그때 부정선거 의혹도 있고. 그러니까 참 그래요. 그래서 3선을 했는데 2006년부터 2019년까지 하다가 19년까지 하다가 나중엔 부정선거 의혹까지 있고 군부하고 마찰이 있어갖고 해외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잠시 임시정부가 들어왔었는데, 임시정부 잠깐 있다가 2020년에 오른쪽에 보이는 현직 대통령 아르세가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데 이 두 사람 관계가 재밌어요. 이 둘이 같은 당이야. 같은 당. 사회민주당 같은 당인데, 이 모랄레스가 대통령일 때 여기가 경제 담당 장관이었어요. 담당 장관이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정치적으로 라이벌이죠. 라이벌이고, 지금 이 모랄레스가 2025년 대선이 있는데 또 나오려고 하는 거야. 또 나오려고 하는데 나올 수가 없거든요. 나올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랄레스의 지지자들이 지금 나와서 시위를 엄청 세게 하거든요. 엄청 세게 시위하는 거를 지금 이 아르세가 공권력이 엄청 강하게 또 진압하고 있어.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정치 탄압이다. 자기 정치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지금 막 비판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단식 투쟁하고 있다. 모랄레스가 그 아르세한테 그 대화를 요구하면서 이거 안 하면은 뭐 밥 안 먹겠다 할 거 지금 단식 중이라는 기사입니다. 야, 이거 보면서 그냥 참 이 권력욕이라는 게 대단하다. 이 사람이 정치를 아주 못하진 않았어요. 모랄레스가 대통령 되면서 그때 빈곤 문제라든가 또 빈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됐고, 근데 그때 그때 경제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르세거든. 두 사람이 연관이 있는데 이런 지금 상황에 있다. 이게 지금 볼리비아의 모습이에요.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는 볼리비아의 전 대통령인 에보 모랄레스가 최근 몇 주간 볼리비아 전역을 마비시킨 시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적이자 본인이 후계자로 지목했던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에게 조건 없는 정치 대화를 수락할 것을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는 기사입니다.
모랄레스는 경제 및 정치적 대화를 시작해 볼리비아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나의 싸움이라며 현재 코카 농장이 밀집한 차파레 지역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모랄레스는 아르세 정부가 자신에게 적용한 2016년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모랄레스의 전 경제장관이었던 아르세는 최근 모랄레스 지지자들이 도로를 차단하고 또 볼리비아의 주요 도로망을 마비시킨 상황에 강력한 진압작전을 시행했는데 경찰은 약 3,000명의 병력을 투입해 교통을 재개하고 그리고 시위대를 체포했습니다. 모랄레스는 이걸 두고 비인도적 진압이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모랄레스의 지지자들은 아르세 정부가 모랄레스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주요 고속도로를 봉쇄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볼리비아의 주요 도시인 라파스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식량과 연료 부족 우려가 커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등 시민 생활에 큰 타격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냥 도로를 그냥 어느 정도 점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는. 아르세 정부는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면서 체포된 시위자 66명의 석방을 요구하는 모랄레스의 주장에 대해서 과격한 충동을 지금 모랄레스가 부추기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모랄레스와 아르세 사이의 정치적 균열은 집권 사회주의 운동당 내부의 권력 투쟁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모랄레스는 자신에 대한 재판이 그가 2025년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인디언 정체성 때문에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난 진짜 이런 거 보면 나쁜 새끼예요. 이 새끼들은요. 자기들 정치적 야욕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럴 때 가져오는 게 꼭 뭐냐면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인용할 때 가져오는 거야. 지금 이게 이 사람이 인디언 출신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이 모랄레스가 원주민 출신 최초의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꼭 이럴 때 지지자들 결속시키려고 하는 게 그런 거야. 내가 인디언이어서 지금 핍박받고 있는 거야. 그런 식이면서 나라를 막 갈라치게 하고 있는 거죠.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르세 대통령은 볼리비아 헌법이 2번의 연속 임기만 허용하기 때문에 아르세가 출마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모랄레스는 아르세가 혁명을 배신했다고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볼리비아 경제는 저유가 그리고 낮은 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아르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랄레스는 자신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 브릭스에 가입해서 중국과 협력하여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지금 계획을 밝혔습니다. 모랄레스는 국민이 요청했기 때문에 돌아오려는 것이라면서 자신이 재집권하면 볼리비아의 안정이 찾아올 것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모랄레스가 하는 짓은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짓이거든요. 뭐 아르세가 잘한다고는 모르겠지만 지금 모랄레스가 주장하고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볼리비아 국민들이 또 상당수가 지지하고 있으니까 참 하여간 정치인은 딱 그 나라 국민들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뽑히는 거기 때문에 볼리비아 사람들 알아서 할 문제죠. 근데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정치 수준이 높냐? 뭐 할 말이 없어요. 우리도 윤석열 뽑아놓고 있으니까. 근데 볼리비아가 지금 이런 정치 상황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BBC인데 오늘 새벽에 인도네시아 동부의 그 플로레스 섬에 위치한 루어토비 랑락이라는 화산이 있는데 그 화산에서 화산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최소 10명이 사망했다고 인도네시아 화산 지질재난완화센터 PVMG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와 용암이 분출했고 화구에서 약 4km 떨어진 마을까지 이 화산재와 이런 것들이 도달해 가지고 주택들을 태우고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이번 폭발로 인해서 7개 마을에 영향이 미쳤는데 화산 불출로 불이 주민 지역에 옮겨 붙었다고 이번에 PVMG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PVMG는 화산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화구로부터 7km 반경 이내의 지역에서 주민을 지금 대피시킨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관리인 헤로니무스 라마우라는 오늘 아침부터 주민들을 약 20km 떨어진 그 마을로 대피 시켰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그 재난청 대변인은 향후 그 폭우와 함께 화산재가 섞인 냉용암 흐름 및 급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화산 폭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속이 있으니까 지역 정부는 지금부터 58일간 그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를 통해 약 1만 명의 이재민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폭발한 화산은 작년 12월부터 간헐적으로 분화 중이었대요. 작년 12월부터. 이미 주민들에게 화산으로부터 최소 3km 이상 떨어지라고 경고했는데 이번에 보면은 4km 근방에 있는 마을들이 다 영향받은 거죠. 장기간 이어진 화산 활동으로 인해 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입고 있고 특히 캐슈너트 농작물이 화산재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130개의 활화산이 위치한 불의 고리에 속해 있어서 화산과 지진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불안할 것 같아.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화산이 폭발한 사고가 있었다. 가디언인데요. 요번에 유럽에서 프랑스죠. 프랑스에서 유럽 최초로 그 틱톡을 상대로 그 집단 소송이 요번에 시작이 됐다라는 기사입니다. 어떤 기사냐면 틱톡에 있는 그 내용들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자살을 했나 봐요. 자살한 청소년들의 가족 7가정이 요번에 틱톡한테 청소년들 유해 콘텐츠 노출과 관련해 가지고 집단 소송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은 프랑스의 7가족이 틱톡을 상태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틱톡의 알고리즘이 자녀들에게 자해, 자살, 허수장애를 조장하는 유해한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을 시켜서 최소 2명 이상의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이죠. 고소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 측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파리의 크레테유 사법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유럽에서 일어난 최초의 그런 집단 소송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부모들은 법원에서 틱톡의 법적 책임을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틱톡은 상업적 기업으로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 결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틱톡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른 소셜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이제 당연히 이 앱에서의 유해 콘텐츠 문제로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 SNS 다 마찬가지죠. 근데 최근 미국에서 여러 주에서 특히 워싱턴 DC가 틱톡을 상대로 아동 정신 건강을 해치고 과도한 사용을 유도하는 알고리즘을 운영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그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거 SNS나 내가 한번 많이 보는 거 있으면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노출되잖아요. 근데 제가 틱톡은 안 해봐서 모르는데 틱톡에 그게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이 기사에 따르면. 이에 대해서 틱톡 측에서는요. 해당 주장 중 많은 부분이 부정확하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틱톡의 CEO 쇼우지 추는 올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틱톡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프랑스 부모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틱톡은 자살, 아까 말한 것처럼 섭식장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해한 콘텐츠를 주장하고 있다는 건데, 글쎄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유럽에서는 이 틱톡에 대해서, 근데 왜 틱톡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틱톡이 중국 거여서 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틱톡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정말 그렇습니까? 틱톡이 다 사실 알고리즘은 유튜브도 많잖아요. 근데 틱톡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한테 유해한 컨텐츠에 너무 무방비로 지금 노출돼 있다고 하는 비판인데, 제가 틱톡을 안 해봐갖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로이터입니다. 스페인 처음 그 비 엄청 오고 홍수 나고 사람들 많이 사망했을 때, 제가 사람들 인명피해가 한 50명 났을 때 한번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왔는데 벌써 사망자가 공식적으로 217명이 났죠. 이거 기사 보신 분들 알겠지만 사진이나 온라인 그 영상 찾아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요번에 스페인에 그런 홍수 피해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거 복구하려면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금 스페인에서 이 복구를 위해서 요번에 추가로 이미 군대를 투입했거든요. 추가로 지금 군대를 투입했는데, 지금 시민들이 정부의 그 대응에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분노. 정부의 대응에 분노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왜 이렇게 예고하지 못하고 있냐, 정부가, 중앙정부가. 또 하나는 수습책 못하고 있냐,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기사 보니까 좀 황당해요.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서로 막 책임 떠넘기기.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가 했어야지 그러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가 했었어야지 그지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총리와 그리고 왕, 스페인은 왕이 있잖아요. 왕정이잖아요. 이 왕한테까지 엄청나게 지금 빈팔하면서 지금 분노가 막 지금 그게 달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사를 보면 스페인 동부 지역에 홍수가 극심하면서 스페인 정부는 월요일 날 추가 병력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번 홍수로 최소 217명이 사망을 했고, 또 구조대는 주차장과 강 어귀를 수색해서 그 실종자 수습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 마르가리타 로블레스는 이번 주말에 약 5,000명의 병력이 이미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 추가로 2,500명의 병력이 더 지원될 거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해군 함정에서는 104명의 해병대와 구호물품이 실려서 지금 발렌시아 항구로 이동 중이고, 바르셀로나에서는 강력한 우박 폭풍이 강타해 홍수와 산사태 우려가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바르셀로나 공항에서는 항공 우편이 지금 취소가 되거나 연기되고 있고, 일부 열차 운행도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홍수 피해가 컸던 발렌시아 지역과 파이파로타 교외 지역에서는 정부의 늦은 경보와 또 늦장 대응에 대한 비난이 지금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요일날 일부 주민들은 산체스 총리와 펠리페 왕, 그리고 왕비를 향해서 지금 살인자 구호를 지금 외치고 있고, 산체스 총리의 차량이 지나가는데 이걸 막 손상시키기도 했대요. 근데 이거와 함께 지금 구구 세력도 요번 기회에 이런 걸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근데 발렌시아 지역에서 지금 특히 굉장히 이거에 대한 분노와 중앙정부에 대한 비판이 지금 크다. 이런 오늘 기사입니다. 정부는 실종자 수가 불분명해서 가족들이 연락할 수 있는 전화선을 마련했고, 수십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홍수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재난으로 평가되고 있고, 과학자들은 지중하의 온난화로 인해 강우량이 더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지금 발생한 거라고, 지금 앞으로도 이런 일이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지금 위험하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스페인에 일어난 이게 정말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기사만 보고 방송할 때 몰랐는데 나중에 사진하고 영상을 찾아보니까 아, 진짜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근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뭐 굉장히 자주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로이터 통신은 스페인 홍수 사태에 대해서 보도가 있었고요. 오늘 알자지라 방송에는요, 우리 한반도 한국 이야기가 올라온 게 있어갖고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했는데 한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의 역할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이런 기사예요. 사실은 알자지라까지 이런 방송 나온 게 웃긴 거예요. 대한민국이 무슨 나토 회원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이걸 왜 고민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게 대한민국 정부와 직접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어?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북한이 지금 역할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 너무 황당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윤석열이 뭐 여차하면은 우리가 참전하겠다. 뭐 그런 식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해외에서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사가 나온 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죠. 기사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수천 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 안보 불안이 지금 있고 그에 대한 대응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지금 막 기사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그 한국인들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그 인터뷰를 지금 따가지고 얼마나 지금 국내가 불안한지 뭐 오늘 인터뷰에 나와 있는 양승지라는 여성을 인터뷰했는데 그 양승지라는 그 청년은 지금 전쟁 날 가능성을 염려해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대피소를 본인이 막 검색하고 있다. 막 그런 식으로 지금 기사가 나왔어. 근데 이런 기사 나오면은 한국의 사람들이 투자하겠습니까? 예, 투자하겠어요? 난 좀 황당한 거야,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핵전쟁 나면 어떡하지 해갖고 지금 막 우왕좌왕하고 대피소 어디든지 확인하고 막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무기를 직접 공급하는 것은 그간 인도적 지원에 국한되었고 한국의 우크라이나 정책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지금 보도합니다. 현재 한국의 법에 따르면 교전국인 국가에 치명적인 무기 제공 금지되어 있는데 만약 지원을 할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까지 지금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 전쟁 이후 분단 상황 속에서 외교와 경제적 성장에 주력하면서 상대적 안정을 유지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해외 전쟁에서의 군사적 개입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베트남 전쟁 때는 경제적 지원을 조건으로 미국과 함께 파병을 했지만 그 외에는 파병을 하더라도 다 비전투 임무에만 집중해 왔다는 거죠. 한국의 젊은 층과 일부 국민들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지금 20대와 50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인식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윤석열 정부가 국가 안보 문제에 지금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윤석열이 최근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도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가지고 러시아 전쟁에 있어갖고 어떤 역할을 할지 지금 고려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주목된다라고 딱 분석하고 있는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뭐 거짓말은 아니지만 기사가 거짓말은 아닌데 지금 해외에서까지 한국의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막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황당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껴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냐고요. 이 기사 보면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는 이 CBS 기사입니다. CBS 기사는 그 베네수엘라 이야기인데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이 엄청난 위기에 몰려 있다는 거죠. 아, 베네수엘라 진짜 문제예요. 사실 차베스 때 많은 사람들이 베네수엘라가 망했다. 차베스의 사회주의, 차베스가 퍼주는 정치하다가 망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거 거짓말이죠, 이건. 차베스와 관련해 갖고는 사실은 서방 언론들의 이런 보도라든가 이런 우파 진영의 보도 같은 게 과장이 많고 잘못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베스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대통령으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앞에 보이는 니콜라스 마두로인데, 니콜라스 마두로가 지금 대통령 지금 10년 이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두로가 들어오면서 베네수엘라는 진짜 거의 지금 망해가고 있죠. 경제 위기도 있고 국민들이 지금 다 해외로 떠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비판하는 야당 세력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 시위하는 국민들에 의해서 엄청난 폭력적 지금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가 오늘 기사에 나오는 거죠. 경제 붕괴와 대규모 이주로 지금 나라가 지금 굉장한 위기에 있다. 그 내용입니다. 기사를 보면 골 때리는데, 베네수엘라가 요번에 크리스마스 시즌을 10월 2일부터 지금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웃기죠? 웃겨. 아, 크리스마스 시즌은 원래 12월 달에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축제되고 분위기 좋으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국민들이 그냥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즐기고 떠들고 그냥 그렇게 오락 문화 같은 거를 퍼뜨려 가지고 지금의 이런 경제적인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건데,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돼? 이거부터가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10월 1일부터 지금은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작입니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요. 이거부터가 정상이 아니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이러한 조기 크리스마스를 선포하면서 그 불안정한 경제 상황, 그리고 국민 불안을 지금 분산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이런 분석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 붕괴와 빈곤 속에서 벌써 800만 명의 그런 국민들이 해외로 떠났고, 현재 국민의 4분의 1이 이주를 지금 고려하고 있대요. 실제로 국민의 4분의 1이. 지난 7월 대선에서 마두로가 재선에 성공을 했지요. 그런데 작년 7월에 마두로가 재선됐지만 지금 이거는 거의 부정선거라고, 선거 있으면 항상 뭐 미국도 그렇고 부정선거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사실 진짜 부정선거라는 거죠. 진짜 부정선거. 그래서 원래는 그때 같이 후보였던 야당의 후보 에드문드 곤잘레스가 2대1 비율로 사실은 거의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근데 마두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사실은 이 반발을 막 억누르고, 그리고 지금 곤잘레스를 추방하고, 그런 과정에서 수십 명이 죽고 2,000명 이상이 체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독재지. 베네수엘라는 올해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세계 최대의 원유 그 매장량이 있는 나라죠. 그래서 98년도에 차베스 집권 당시에 유가가 배럴당 7달러에 불과했다가 이게 120달러까지 넘치면서 차베스가 이 풍부한 이제 오일 자금을 바탕으로 사회 프로그램에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사실은 뭐라고 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거 봐라,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다라고 엄청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차베스가 이거를 사회 프로그램에 투자해서 망한 게 아니죠. 미국의 경제 제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지, 차베스에 대해서는 사실 재평가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차베스 이후에 그의 후계자인 이 마두로는 실제로 경제 관리에 실패했고, 또 그 당시 또 그 이후에 유가 하락하면서 경제 위기가 온 게 사실이죠. 그래서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하게 3,000배, 거의 3,000배 이상 올랐잖아요. 3,000배인가? 이게 몇 배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3,000배 이상 올랐어요, 물가가.
대규모 이주 사태가 발생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야당이나 그 반대하는 이 국민들을 또 엄청나게 이렇게 정치 탄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베네수엘라를 떠나 그 뉴요커 떠났던 이 미르카 멜렌데즈라는 사람은 나라가 무너졌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그 기사가 안에 있더라고요. 베네수엘라 안에서 폭력과 약탈을 피해 뉴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 지금 소개했던 미르카 멜렌데즈라는 사람은 나라가 무너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뉴욕시에서 지금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돕는 이 VIA에서 활동하고 있고, 새로 이주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현재 베네수엘라에 남아있는 인구의 25%가 이민을 지금 이주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들이 나와서 막 시위하는데, 지금 보면은 젊은 분이 아니죠. 이런 분도 나와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민주화 운동할 때 거의 태극기 들고 민주화 운동했던 그런 모습을 연상하는 게 많이 있고, 지금 뭐 경찰들이 지금 경찰뿐만이 아니라 군대도 동원된 것 같은데, 동원돼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시민들에 대해서 탄압을 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진짜 전 세계에서 난리구나, 난리.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사무리에서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전 세계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은 이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외신은 여기까지입니다.